정도, 1시간 정도는 조금은 잠을 깰 수 있는 그런 분야로 제가 좀 주목을 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회사를 운영을 하는데 개인 회사하고 법인하고 그 다음에 카페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출판 강의 이런 강의는 제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10분의 1, 10분의 1로 하고 있고요. 그 출판 강의하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또 제가 컨설팅도 합니다. 국가 과제를 좀 많이 했다 보니까 기업에서 이 사업 계획서나 사업 타당 풍부서 이쪽 의뢰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잘 나가는 기업에 사업 계획서를 제가 좀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국가심사위원으로 이제 국가 과제 같은 심사를 하고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높이가 좀 많이 높아져요. 이렇게 보면 저 과제가 될 거다 안 될 거다 정도는 제가 이제 좀 판단이 되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프레젠테이션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과제 같은 경우는 제가 한 달 전에 한번 국가 과제를 심사한 적이 있는데 그 기업이 6개 기업이 있었어요. 로봇 기업. 그 중에 3개 기업이 선정이 되고 3개 기업이 떨어졌는데 과제 하나당 그 기업이 받는 게 3년 동안 지원받는 게 15억씩 45억이 집행되는 건데 7분의 그 과제심사위원이 앉아있는데 4분이 교수님. 저는 이제 기업 대표로 갔었어요. 그래서 기업 대표로 한 사람,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연구원 뭐 이렇게 또 한 사람 뭐 해가지고 총 7분이 있었는데 변호사도 한 분 계셨고. 그래서 이제 제가 딱 보고 그런데 하나같이 점수가요. 위에서 세 번째까지는 될 것 같은 느낌이 동영상으로 가는 PT가 다 돼 있어요. 요즘은 동영상이 대세인 것 같아요. 동영상으로 한 1분에서 2분을 이렇게 딱 보여주니까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나머지 3개 기업은 그 PT에 그 보면 이제 영상만 이렇게 딱 올라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말로 하니까 이게 설득력이 없고 뭔가 그 구름 위를 떠가는 그런 느낌인데 동영상으로 해가지고 딱 보여주는데 이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관점을 좀 가졌고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런 동영상이 왜 의미가 있냐면 앞으로는 사진은 하나의 그 낮게 정보잖아요. 근데 이거를 기승전결이나 아니면 니즈, 메소드, 이펙트 관점에서 이렇게 동영상을 편집을 하면 정말 파워풀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그 기술 경영에서 오전에 했던 것 중 핵심이 뭐냐면 니즈, 메소드, 이펙트잖아요. 니즈 관점이냐, 메소드 관점이냐. 니즈는 시장이 원하는 거, 메소드는 나의 배려, how. 니즈가 why면 how고. 그래서 무엇을 할 거냐, 그거를 찾아내는 게 전략이고. 그러면 그 스토리텔링이 기승전결이 핵심이 뭐냐면요. 제가 특허 출연을 1,050번을 했는데 그게 그렇게 패스가 잘 되고 잘 됐더니 설득력이에요. 결국은 기술 전개할 때 이래요. 이 제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시중에 어떤 문제점이 내가 사용해보니까 있더라. 그리고 기존 업체들이 이런 거를 하는데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더라. 아니면 내가 사용해보니까 이런 좋은 제품이 있는데 여기에 좀 뭘 추가를 하면 더 편리하게 되더라. 그런 니즈를 한 3개로 요약을 해가지고 많이도 많고 10개를 다 쓴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10개를 3개로 압축하고 2개면은 3개로 늘리는 게 하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니즈를 다음과 같이 3가지의 필요성이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나는 메소드로서 이런 거를 고안하였다. 이 고안한 거의 특징은 3가지. 그것도 3가지. 짝짝짝. 4가지면 3가지로 줄이고 2가지면 3가지로 늘리세요. 그건 심리학적인 건 다음에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데 2개면은 좀 모자란 느낌이에요. 근데 4개면은 좀 많다고 생각해요. 337 박수나 377이 매우 좋습니다. 스마트폰이나 그 전화번호도 뭐죠? 전부 7자리예요. 지금은 875, 8507 지금 몇 자리죠? 11자리죠. 근데 안에 보면 3이나 4로 됐을 때 아니면 7이 됐을 때 굉장히 매우 좋아요. 337 이렇게 그런 원리가 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은요 DNA상에서 그런 미적 감각이 딱 들어가 있는데 그 미적 감각을 만족시켜줘야 돼요. 그 심리적인 거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남자가 예쁜 여자를 보면 눈이 돌아가잖아요. 왜 돌아갈까요? 그걸 본능인데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깊이 있게 들어가는 이거야. 남자하고 여자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욕구면 욕구. 근데 남자는요, 우리가 그 채집 수렵 생활에서 탈피한 게 불과 몇백 년이 안 됐어요. 산업혁명 전에는 농업을 했고, 근데 농업 전에는 불과 우리가 한 400~500년 전까지는 채집 수렵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제 한 200~300년 전에 이제 18세기에 산업혁명이 돼서 이렇게까지 왔는데, 그 전에 남자들은 어떻게 했어야 돼? 물고기 수렵 생활도 하고, 그 다음에 동물 있으면 쫓아가서 잡아가지고 가져와야 되잖아. 그러면 먼데 거 보면 자기가 저걸 잡아야 되는지 도망가야 되는지 판단을 해야 되잖아. 사자를 보면 도망가야 되고, 또 맹수를 보면 도망가야 되고, 저게 먹을 건지 안 먹을 건지 자기 DB 안에 그게 다 있는 거야. 그죠? 그러면, 그리고 여자들 같은 경우에 내가 씨를 뿌려야 되는데, 씨를 뿌리려면 여자가 씨를 잘 받고 애를 잘 낳느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눈설미가 발달한다는 거예요. 그게 머릿속에 DB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는 시각적인 데 굉장히 약해요. 딱 보면 남자들은 미적으로 디자인적으로 보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실제로 그림이나 음식 같은 거 데코레이션 하는 그런 셰프 이런 사람들 보면 다 남자죠. 이유가 그런 게 있어요. 그건 유전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거를 지놈이라고 하시죠. 지놈. 게놈. 네. 그 책을 읽어보셔서 나오고, 또 뇌라는 책도 있어요. 두꺼운 거 있어요. 그런 걸 다 읽어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여자는 어때요? 여자는 남자가 가지고 4년 해올 때까지 애를 잘 보살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시각적인 것보다는 촉각이나 아니면 언어적인 게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애기들하고 이렇게 공감대를 할 때 어떻습니까? 촉각적이고 언어적인 거는 여자분이 우수하고, 남자들은요 보는 게 빠져요. 보는 게. 그래서 디자인 쪽은 남자가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남자가 가다가 예쁜 여자 보면 눈이 돌아가. 그러면 그 남자는 생활력이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좋게 봐야 돼요. 그런데 윤리적으로 안 보는 척 하는 게 힘든 거지. 근데 한번 보시면 유명한 사람들 있죠. 아니면 에너지가 많고 뭔가 사회적 업적이 많은 높이 올라간 사람들, 자수성가한 사람들 보시면 그게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그게 감각적으로. 그래서 그걸 부정하지 말자. 그 대신 윤리적으로 잘 해결하자. 윤리적으로 잘 해결하자.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인간의 본성을 좀 아셔야 돼요. 제가 이걸 왜 이야기하냐면, 니즈 메소드 이펙트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머릿속에는 그런 본성이 있어요. DNA가 뭐냐면 필요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자연스럽게 생각의 고리가 연결이 되는 게 그래요. 세상에 뭐가 필요해요. 관심이 가잖아. 그럼 이걸 보면 이게 어디에 사용되는 물건이고 하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요. 그게 화의 관점이에요. 화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지? 하우 관점으로 자연스럽게 물음이 가요. 그러면 이게 어떤 작동을 하고 어떤 특징이 있지? 이게 퍼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니즈 메소드 이펙트 관점에는 딱 맞아요. 그게 기승전결이에요. 그래서 책을 쓸 때도, 책을 읽을 때도 잘된 책, 베스트셀러 책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궁금증이 유발되기 A는 B다 이렇게 돼 있어요. A는 B다. 그럼 사람들이 레벨이 높은 사람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은 A는 B다 하면 다 알아들어. 예를 들어가지고 행복은 사랑의 실천이다. 오늘 강의인 거. 그러면 여러분들 강의를 들었으니까 알지. 모르는 사람 어떻게 행복이 사랑의 실천일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궁금증을 이래. 행복은 사랑을 실천하니까 어때요? 자유를 선사해준다. 어떻게 행복하고 사랑하고 자유 관점이 있지? 그 밑을 또 읽어봐요. 행복은
관심과 배려로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그런 이제 관심과 배려로서 서로가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에서 어떻습니까? 생산적인 일을 하게 되고 거기에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켜줘가지고 거기로부터 충족됨으로 해가지고 자유롭게 된다. 이렇게 이제 계속 이렇게 풀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이런 피라미드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잘 쓰는 책은요. 그래요. 영어 기술이 A 학점을 받는 게 뭐냐면 A는 B다. 결론부터 쓰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풀어서 같은 말인데 레벨이 안 되는 그냥 궁금했는데 이게 궁금증이 풀리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읽어볼 수 있도록 이렇게만 돼. 그래서 좋은 책이라는 건 제가 읽어보면 만약에 제가 거기에 대한 프레임이 있고 관점이 있어. 그럼 보면 그냥 제목만 읽고 넘어가는 챕터도 있고 근데 이해가 안 돼. 그럼 밑에까지 다 읽어보는 거예요. 그게 베스트셀러 이겁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바바라 멘토의 논리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바바라 멘토의 논리의 기술에서 나오는 책의 그 핵심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거기에 그 바바라 멘토라는 사람이 그 보스턴 컨설팅인가? 거기에 최초로 여자로 들어가가지고 하버드 졸업해가지고 보스턴 컨설팅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컨설팅보다는 PPT 만들고 뭐 이런 거 프레젠테이션 하는 데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교육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그걸 책임낸 게 1960년대인가 바바라 민토의 논리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걸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책의 기술은 최상위를 내고 그 다음 하위에는 A는 B는 C다. A는 B는 C여서 D다.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하이라키식으로 나가고 그리고 거기서 더 중요한 건 그렇게 해요. 처음에 글을 쓸 때 자기 생각이 자기가 정리가 안 돼요. 그럼 남들은 어떻게 하죠? 처음부터 이렇게 쓰려고 그렇게 정리가 쫙 생각을 정리를 해가지고 딱 챕터 쓰고 이렇게 쫙쫙쫙 쓰고 챕터 쓰고 쫙쫙 썼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네요. 그럼 어떻게 하냐? 문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드립니다. 니즈 메소드 이펙트 우리 그 기술 개미 그걸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요. 처음에 워드를 그냥 하나를 100字를 딱 꺼내. 브레인스토밍을 해. 내가 평소에 느꼈던 거 그냥 쭉 쓰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쓰겠죠. 두서없이. 그냥 한 줄씩 쭉 쓰잖아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세이브 에즈로 해가 버전 2 만들어가지고 버전 1을 보고 거기서 솔팅을 해가지고 주제별로 비슷한 것끼리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내 생각이 말했던 게 좀 정리가 되면서 상위의 제목이 나오죠. 그게 목차가 나오는 거예요. 역으로 이거를 바텀업 방식이라고 하는데 설계도 마찬가지예요. 설계를 할 때 설계가 탑다운 방식이 있고 버텀업 들어보셨죠? 버텀업 방식이 뭐냐면 기납적인 접근 방법이고 탑다운은 연역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연역과 기납을 번갈아 쓰는 게 노하우라는 겁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기납적으로 가는 거예요. 케이스를 쭉 연결해놓고 그걸 솔팅을 해가지고 연역적으로 이렇게 이론을 도출해내고 그 이론을 통해서 다시 연역적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밑에 안 보이던 게 보이고 그래서 거기에 확대 재생산되고 이런 과정을 자꾸 연역과 기납을 반복해서 가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니즈 메소드 이펙트 관점에서 모든 걸 접근하시라. 그 프레임만 하면 딱 생각하십시오. 오전에 했던 거. 그래서 말할 때도 그거예요. 뭐냐면 그 특허의 요건이 뭐예요? 아까 니즈로 환기시키고 그 다음 메소드로서 내가 하려는 차별화된 포인트를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이걸 했을 때 효과는 이만큼 난다. 그러면요 특허돼요. 그래서 필요성이 뭐죠? 그게 특허의 요건이고 그 다음에 차별화 포인트로서 나는 A와 B라는 데에다 C를 하나 더 넣어가지고 A, B, C를 만족시키는 요 분야가 어떻게 니치 마켓이다. 그리고 여기 특화된 기술이다. 권리 범위는 줄어들더라도 그리고 그걸 통해서 했을 때 이만큼의 효과가 있다. 이런 그 불편한 점을 해소시켜 줄 수 있다. 아니면은 이걸 함으로 이거 없는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 사람의 생각의 그 간섭을 창조해낼 수 있다. 그거죠. 우리가 스마트폰 처음에 할 때는 누가 이렇게 뭐 이렇게 하고 이런 걸 생각이 안 했겠어요. 근데 지금 이거 안 하면은 손이 간지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하게 된단 말이에요.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벌써 2, 3년 사이에 KT에서
애플 아이폰이 들어오면서 일대 변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완전히 그냥 그 스마트폰이 이제 우리께 되는데 스마트폰의 핵심 키워드가 두 개가 있어요. 뭘까요? 스마트폰의 핵심 키워드. 스마트폰의 핵심 키워드. 내 손 안에 PC. 피처폰과 PC가 합쳐진 게 스마트폰. 그죠? 왜냐하면 피처폰은 OS 기반이 아니고 그 보면 각자의 그런 하나의 그 마이크롬 형태의 그런 작동 형식이지 이게 뭐 거기에 어플리케이션 깔 수가 없잖아요. 근데 PC는 어떻습니까?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있고 거기다가 앱이란 형태의 소프트웨어를 다 올려가지고 그냥 그거 하면 기능이 달라지잖아요. 이게 뭐 내비게이션도 됐다가 PC가 그렇잖아요. 근데 이 기술이 핵심 기술은 뭐냐면 CPU하고 메모리하고 그다음 인터페이스 기술이거든요. 그런 게 다 이제 어느 정도 무르익은 시점이 2010년도라는 게 2007년. 근데 그 전에도 그런 게 없었을까요? PDA라는 게 있었죠. 근데 PDA는 메모리 기술도 떨어졌고 인터페이스 기술도 떨어지고 하니까 그때는 그냥 갑자기. 근데 이거는 예전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애플이라는 데서는 정말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건데 그걸 자기 거 시킨 거야. 그게 노하우라는 거죠. A에다 B에다가 소금만 더 넣어. 그러니까 맛이 달라진 거예요. 소금이랑 간을 했는데 그 소금 간을 몇 퍼센트 더 했느냐 그걸 특허 기술로 가진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포스코도 그래요. 지금 제품들이 철강이라는 분야도 있고 맞지만 거기에 내가 소금을 뭘 넣을까에 따라서 메소드가 달라집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잘 들어보세요. 제 강의가 특별한 거예요. 안 특별하잖아요. 니드 메소드 이펙트 관점 생각하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이 관심과 되는데 거기 사업객사가 무슨 관계이지? 그걸 제가 이야기하니까 이게 설득력 있는 강의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전략이 그거고 배려와 관심과 배려라는 전략적 축인데 배려가 이피션시고 관심이 이펙트고 그렇죠? 저기서 보면 저 축들이 있는데 저런 축들은 전부 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차원 중에 한 차원이 이피션시고 한 차원이 이펙트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은 차원의 조합이 프레임이고 그 프레임을 통해서 세상을 판단을 한다. 그리고 그 프레임을 통해서 수치화된 게 가치다. 그래서 밸류를 산출한다는 것은 그런 차원을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가치화시킨다. 그게 하나의 굉장한 툴입니다. 그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니즈 메소드 이펙트 관점에서 서술이 되고 결국 니즈 메소드 이펙트도 전략의 한 차원이죠. 니즈라는 거하고 메소드라는 거하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관심과 배려 그런 거 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모든 게 그래요. 차원이라는 걸로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뭐 전략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략이라는 것은 결국은 차원의 조합을 통해서 보는 하나의 틀이다. 거기서 그 틀 안에서 가장 밸류가 높은 걸 선택하는 게 그게 전략적 선택이죠. 그러면 전략이라는 것은 그 차원에서 가장 우리가 요 상단의 요거가 전체의 한 25%지만 이걸 하기 위해서 나머지를 포기해야 되잖아요. 제가 여러 개를 할 수 있는데 요걸 하면은 나머지 한 70, 80% 효과가 있다. 이걸 하는 거예요. 그게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인생을 여유있게 살려면 내가 잘하는 거 그리고 세상이 원하는 거 그러면은 그런 걸 이제 세상이 원하면서 내가 잘하는 거 I can 그리고 they want 미션 이런 축과 수단 경력이라는 축 내가 해왔던 그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기 그리고 내가 전공이 뭐 학부하고 대학원하고 박사까지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해봤던 경험들 이런 걸 한번 쭉 나열해보고 그거와 요거를 매칭시켜가지고 가장 내가 하고 싶은 걸 막 이렇게 적어놓고 보면 이 하고 싶은 것들이 내가 잘할 수 있는 거하고 세상이 원하는 거하고 이제 수능에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몇 개 찾아내고 그걸 집중적으로 하는 게 성공한 거예요.
그게 꿈이에요. 여기 있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꿈을 세운다는 거는 그냥 막연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잘하는 거고, 그리고 세상이 원하는 걸 한번 골똘히 생각해 보면 그 무의식 쪽에 그 밸류에이션이 나옵니다. 그거를 불교에서는 명백백일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두를 가지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리고 박 교수가 내가 아이캔하고 데이먼트 사이에 뭐지 하고 한 3일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딱 나와요. 그게 뭐냐면 제가 특허내는 머릿속입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지혜라고 해요. 지혜. 내 머릿속에 있는 나의 생각 알고리즘을 나는 알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봇이 자기 그 마이크홈에 있는 거를 자기가 들여다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돌을 닦으면 자기가 자기를 들여다보는 그런 수행을 해가 자기 속에 일어나는 마음의 욕구, 그리고 그걸로 발생된 기분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게 그게 뭐죠? 수행이죠. 그게 뭐죠? 데카르트의 실존주의 철학하고도 맞물려 있어요. 난 생각한다, 난 도로 존재한다. 근데 그 지혜라는 것은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게 뭔가 영감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런데 내가 나를 들여다보고요. 나의 프레임을 내가 보고 그 중에 제일 좋은 프레임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근데 이게는 뭐냐면 그 성경이 임하셨네 막 이러잖아요. 하늘에서 뭔가 계시가 있다. 왜 그렇게 표현을 못할까? 나도 내가 몰라. 근데 뭔가 답이 나와. 근데 분명히 그게 내 머릿속에서 뭔가 이렇게 내가 표현은 못하지만 최선의 선택이 나오는데 그게 지혜라는 거죠. 그건 이제 하나님이 주는 어떤 메시지라고 사람들 표현을 하는데 내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조금 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전략이 중요하다. 그래서 전략적 사고를 한 사람이 T자의 인간이고 이게 기술 경영 전문가의 형태다. 그런 거고. 옛날에는 양자택일이었어요. A or B였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게 뭐죠? 좌익이냐 우익이냐 막 이런 흑백 논리 이랬는데 그러니까 내가 뭘 하나 이론을 가졌어. 그러면 그 이론을 가지기 위해서는 기존 이론을 부정을 하는 그런 프레임을 가졌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A도 좋고 B도 좋다. 그래서 19세기에는 이것이냐 저것이냐였으면 이쪽에는 뭐와 같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러시아 화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이런 게 그런 걸 구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T자의 인재를 한번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면 책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책들이 보면 결국은 삼성에서 원하는 인재상하고 일치합니다. 그래서 책이 다 그런 책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차를 좀 중요시 여기는데 목차를 보면 T자의 인재에 대해서 기술 경영 전문가 정의가 나오는 겁니다. T자의 인재를 찾아 삼성이 원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T자 인간이 되라, 포수형 인간이 되라, 인간미를 갖춰라. 인간미를 갖춘다는 게 사랑을 실천하는 게 기술 경영 전문가하고 맥락이 같다는 걸 좀 이해를 하시겠죠. 제가 관심과 배려, 그거는 같은 말이에요. 또 여기서 T자의 인재란 그들은 멀티태스크다. 왜 멀티태스크일까? 말 그대로 사람, 기술, 자본, 마케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실행 능력을 갖추는 거죠. 그래서 멀티태스크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를 개념을 안다. 왜 알까? 결국은 니즈 메소드 이펙트 관점에서 시장을 알고 왜 이걸 해야 되는 화에 대한 답을 알고 일을 시작하니까 일의 본질을 알고 시작하니까 지속력이 있는 겁니다. 내가 왜 하지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지에 관심을 가지면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되죠? 화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을 가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상으로 화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그런 방황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시스템적으로 접근한다. 당연하겠죠. 전략적 사고를 하니까 시스템적으로 갈 수밖에 없죠. 경험을 극대화하고 열린 시각으로 본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하우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습니까? 열린 시각으로 가져야지 브레인스토밍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를 경험을 극대화시켜가지고 그거를 또 전기도 잘한다. 그리고 뛰어난 분석력을 가진 변화 관리자다.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풍부한 아이디어로 신기술을 찾아낸다. 같은 거. 그리고 T자인 인간은 돈을 줘도 안 아깝다 이거입니다. 연봉가도 한다. 그리고 뭐 이제 T자인 인재를 넘어서 A자인 인재.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기술 기반의 사람하고 자본하고 마케팅을 알았어. 근데 그게 뭔가 조금 허전해. 뭐가 허전한가? 뭐가 허전한가? 커뮤니케이션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중요한데 커뮤니케이션은요 도구예요, 도구. 그러면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것도 관심과 대해요. 상대방에 대해서 먼저 열린 마음으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게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통 능력이에요. 아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어떻습니까? 여기에 밥을 떠먹여줄 때 이건 커뮤니케이션이죠.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내가 배려를 하니까 이심전심이에요.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이렇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협업이 중요하고 그 협업의 핵심은 커뮤니케이션이다. 그래서 기술 경영 전문가는 기술 경영을 하시는 분은 결국은 사람이 중심이고 사람을 통해서 그 관리 대상은 뭡니까? OM. 사람 기술 자본 마케팅 관리가 되어야 되고 그걸 할 수 있는 도구는 커뮤니케이션이다. 말이 중요합니다.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이 말이 생각이 그대로 나오면 그건 실수할 일이 생기니까 항상 마음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말을 미사여구를 잘해도 생각이 관리가 안 되면 말이 처음에는 좀 이렇게 그냥 하는데 허점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마음을 관리해야지. 나의 마음이 뭐죠? 마음의 렌즈. 마음의 렌즈가 뭡니까? 프레임. 프레임이 뭐죠? 차원의 조합. 차원이 조합된 프레임이 뭐죠? 전략적 툴이죠. 같은 말이에요. 커뮤니케이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심과 배려를 서로 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전략적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겁니다. 선택과 집중을 의미한다. 그럼 포기를 의미한다. 이게 전략입니다. 그러면 포기를 하려면 어떤 기준을 해야 되느냐? 이런 차원을 가지고 프레임을 만들고 거기서 이밸류에이션, 수치화시켜서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설계에서도 기본이고요. 제품 설계에서도 기본이고 어떤 선택적 기로에 있을 때도 이런 차원을 발견해내고 나의 판단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당신의 가치관이 뭐냐? 당신의 가치관이 뭔데? 그 가치관이라는 게 프레임이 적어거든요. 당신이 그 가치를 산출하는 프레임이 뭐냐? 보는 관점이 뭔데? 이 뜻이거든요. 좀 이해가 되시죠? 굉장히 이게 깊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한번 영화 3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스파르타 분이 그 몸짱들이 나와가 뭐 현란한 이렇게 뭡니까 발레판을 보여주면서 막 여자들은 스토리보다 그걸 더 즐긴다고 그러는데 그런 겁니다. 뭐냐면 이 전략이라는 거는 여기 보시면 원래 군사 용어였죠. 그리고 전술보다 큰 단위 군사계 전술이 뭘까요? 전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기술. 기술 맞습니다. 또, 그다음에 전략과 어떤 관계가 있어요? 섞인 것 같다. 혹시 전술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신 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보면 전략적 무기, 전술적 무기 들어봤어요? 전략과 전술. 당신의 전략과 전술은 뭐냐? 자, 한번 볼게요. 아까 여기서 보면 밸류상의 가치상에서 우선 해야 될 목표가 우리가 꿈이라고도 하고 비전이라고도 하고 이걸 목표로 하는데 이걸 전략적 선택으로 봐서 우리가 가장 여기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전략적 목표라고 했잖아요. 그럼 전략적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하위 수단이 뭐죠? 전술이 됩니다. 이게 상대적인 거예요. 우리가 절대적인 건 없어요. 우리 동양에서는 상대적이잖아. 니즈가 목표면 여기 수단이 되고, 그죠? 하우가 수단이 되고,
무엇이 목표면요. 거기에 대해서 하위에 이걸 이루기 위한 수단이 또 있을 거예요. 그게 전술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기술, 전략이 어떻게 보면 상위에 좀 형이상학적인 목표라면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기술 경영 전문가가 되겠어 하면 그거는 좀 형이상학적이잖아요. 내가 되고 싶은 게 워낙 많은데 그 중에 내가 실질적으로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중에 세상에 파급 효과를 줄 수 있는 기술 경영 전문가 되는 것 했는데 그걸 이루려고 보니까 하위에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 나와야 되잖아요. 행동 계획이 전술이고 그게 사업 계획서입니다. 시간에 대한 행동 계획이 나오는 게. 그게 단순히 그냥 행동 계획이 아니고 시간에 따른 행동 계획인데 어떤 행동 계획? 어떤 행동 계획이냐면 어떤 행동 계획? 호피와 호행을 시간에 따라서 어떤 게 중요한지를 순수적으로 이렇게 기술한 게 그게 행동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략이라는 거는요 타당성이에요. 목표, 방향성을 나타내고 저 타당성이 뭐죠? 여기 논문 하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타당성 분석이라는 거는 어떤 목표에 이 총을 쐈을 때 탄착군이 여기가 정중앙 목표에 총을 쐈을 때 근데 총을 쐈어. 이런 게 하나 있을 거고 어떤 거는 탄착군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느 게 까만 게 타당도가 높아요? 빨간 게 타당도가 높아요? 타당도. 이 탄착군이 여기는 막 이렇게 산만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가 목표야. 그럼 타당도는 어느 게 높아요? 타당도는 까마귀 높아요. 요 원에 대해서 딱 중간은 여기잖아요. 그럼 여기서 요 목표와의 거리가 타당도야. 요거와 요 중간에서 요까지 그냥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평균을 냈을 때 여기서 요 목표까지 총은 여기에 쏘아야 되니까 그랬을 때 타당도가 높은 건 이게 높습니다. 신뢰도가 높은 거는 빨간색이 높죠. 왜냐하면 이거는 신뢰도가 막 분산돼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맞추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때려야 되는데 이거는 짧잖아요. 그러니까 반복성이 높은 거예요. 반복성이 뭐냐면 신뢰도고요. 신뢰도. 이게 반복을 의미하고 반복성이 하면 항상 그렇게 나오는 거. 그런 거고 이 타당도는요. 타당도는 뭐냐 목표 근접하느냐 목표에 얼마만큼 가까이 있느냐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략과 전술을 했을 때 전략은 뭐죠? 전략은 타당도예요. 전략은 전술은 신뢰성입니다. 그래서 사업 뒤에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한다는 것은 내가 이 사업을 하는데 내가 하려는 니즈 아니면 세상이 원하는 니즈에 부합하는가 내가 과연 사업을 왜 하지? 이에 대한 목적에 얼마만큼 근접하는가가 타당성 분석이고 사업 계획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신뢰성을 높이는 거예요. 실행 가능성. 그래서 이거를 신뢰도를 높인다는 건 실행 가능성을 높이는 겁니다. 신뢰도가 높다는 것은 그 사람 신뢰할 만해 하는 것은 실행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 사람은 뭘 맡기면은 확실하게 해. 그런데 그 사람이 확실하게 하긴 하는데 이게 그 사람이 하는 게 남이 원하는 길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나는 잘 몰라. 그게 타당도는 높은지 안 높은지 모르겠는데 신뢰도는 높다는 거죠.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항상 하긴 해.
근데 신뢰도는 높은데 타당도가 없는 사람이죠. 그게 뭐죠? 방향성이 엉뚱한 데를 일을 열심히 하는데 회사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죠. 그러면 타당성이 많이 없는 일을 하는 거죠. 방향하고 맞는. 근데 신뢰성이 높다는 거는 타당도가 높다는 거는 내비게이션으로 말하면 그 방향성이 제대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가는데 어때요? 부산에 여기서 서울에서 그 포항까지 오는데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목표를 정확하게 이렇게 포항이라고 정해놓고 하니까 지름길로 오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포항인지 모르고 그냥 가다 보니까 포항이야.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전략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거를 전술이라고 칩니다. 전술은요, 숲에, 여기다 산에 나무만 보는 거예요. 나무가 전술에 해당되면 전략은 뭐죠? 그 산에 정상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그 숲만 보고 가면 정상이 안 보이니까 막 헤매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다 봐야 돼요. 왜냐하면 정상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전술적으로 어떻습니까? 세부적인 것도 봐야지 되는 거잖아요. 거기 내가 위치에서 보면 이 나무를 어떻게 해치고 갈 건지 그런 것도 나무가 있는 지역이 남떨어지 옆에 있다. 그런 데를 굳이 건들 필요 없잖아요. 그럼 조금 돌아가더라도 갈 수도 있고 그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전술보다 큰 단위 군사 계획이다 이런 의미를 좀 설명을 여기서는 그렇게 했네요. 그래서 스파르타군이 수십만 페르시아군을 7일 동안 막아낸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순신도 똑같아요. 이순신은 이거 하객진으로 해가지고 울돌목에서 했던 게 어떻게 했죠? 12척인가 하고 100 몇 척을, 110 몇 척을 저는 끝에 자리는 약해요. 113척을 했던 게 한 놈만 팬다는 거예요. 골목길로 불러 들여가지고 이렇게 딱 있으면 한 13척이 울돌목에서 배가 이제 이렇게 급류에서 물이 좁아지잖아요. 거기다가 뭡니까 세밧줄을 밑에다 해가지고 배가 오면 이게 걸려가지고 이렇게 자빠지도록 하면 이제 엎어지는 놈이 이제 집단 구타 형식이지. 진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전술이라는 거지. 전략과 전술이 다 혼용이 됩니다. 그래서 전술이라는 거는 전략은 말 그대로 이순신 장군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걸 한번 찾아보니까 내가 지리적으로 어디에 그런 협곡이 있더라. 거기를 찾아내고 그리고 효과는 100점 만점이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유인을 한 겁니다. 그럼 내가 가진 최소 자원을 이용해서 효과를 최대화시키는 겁니다. 스파르타군도 똑같이 했어요. 거기에 군사들 몇 명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런 뒤쪽에는 몇십만 있었는 거예요. 거기 당장 나올 수 있는 건 협곡인데 거기를 300명이 지키고서 뒷목에서 싸워가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자, 군사 전략과 기업 전략의 차이. 적을 무찌르는 것이 전략의 본래 목적이라면 기업 전략은 또 적을 제거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업 전략은 경쟁자에게만 치중되는 전략은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존재 목적은 뭐죠? 고객을 얻기 위해서 기업이 있다. 항상 그 생각이 니즈 관점입니다. 그 경쟁자를 앞지르는 게 아니고 기업을 어떻게 고객에게 승객받는 기업이 되도록 한다. 그게 중요합니다. 자, 제가 요거는 조금 이제 좀 리프레시 하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1925년에 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그 젊은이가 이제 대학을 갓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뉴욕의 할렘가에다가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 강의를 하는데 거기에 온 사람들은 전부 이제 세계 공항이 와가지고 그래서 전부 이제 그때 1차 세계 이제 공항이 왔죠. 그때 뉴딜 정책이 이제 펼쳐지고 그랬는데 그때 어땠어요? 사람들이 전부 자신감을 잃은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수십 명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강의하는 장소도 어떻습니까? 그 할렘 가니까 굉장히 험한데 이렇게 강의장을 마련해놓고 거기에 25세의 그 젊은 강의하는 사람이 왔어요. 그 사람이 보니까 처음 강의를 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옷도 자기 옷이 아니야. 양복을 입으면 막 이렇게 막 어깨가 이렇게 처지고 뭐 하여튼 그런 거 상상이 가죠. 강의자도 아마추어고 들어오는 사람도 폐잔병 그러니까 형태로 그러니까 뭐 갈 데 없는 그런 사람들로 앉았어요. 거기서 이제 자기가 강의를 하는데 그래서 처음에 다 강의를 하는데 이 사람도 아마추어니까 자기가 말빨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면 질문을 낸 거야. 여러분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니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걸 계속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고 그리고 또 옆에 사람이 이제 또 물어보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들어줘.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생각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다 보니까 이 사람이 머리가 어떻게 돌아가냐면 자기 강의보다도 남이 말하는 걸 들어주는 강의를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걸 들어주고 한 사람의 그 경험으로 내가 이야기해 주는 것보다 옆에 있는 사람들은 한 100명이 모였으면 한 사람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하면 99명이 약간씩의 그 다른 시각을 이야기해 주니까 이 사람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 강의가 발전된 게 뭔지 아세요? 데일 카네기예요. 그 사람. 데일 카네기의 행복 인간관계론. 인간관계론이 뭐냐? 행복론이에요. 그 사람이 데일 카네기예요. 그러니까 취직이 안 돼가지고 그 강의를 처음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자기가 그때 뭐 동학인데 말 그대로 그거에 우리나라 그 아이멘트 와가지고 그 다음에 그 저주받은 학군이라잖아요. 진짜 막 이렇게 그때는 그 당시에 뭐 이렇게 대학생들 졸업 하자마자 전부 실업자 됐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이제 강의를 하겠다고 하는데 정말 열악한 환경이니까 거기서 했는데 거기서 자기가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계속 그런 강의를 하니까 이게 입소문이 난 거예요. 근데 자기는 정작 지식적인 강의는 하나도 안 했고 그냥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고 이야기를 관심과 서로가 서로한테 관심과 배려를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배려를 하는 거죠. 집단 지성이지. 그래서 해주다 보니까 이게 자기가 하는 것도 강의를 하려는 의도보다 더 멋있는 강의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하다 보니까 어때요? 나무 이야기를 들어주고 집단 지성을 이용해서 그 사람한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거기서 자기가 깨달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나오는 게 뭐냐면 행복은 자유다. 그 자유를 성취하는 게 사랑이고 관심과 배려를 가지고 있다. 그게 핵심이에요. 사랑을 실천하면 먹고 사는 게 해결된다. 그 사람도 그게 핵심이라니까. 그걸 몇백만 원씩 주고 데일 카네기의 강의 있잖아요. 그런 걸 들어다니는 게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데일 카네기 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동양에는 공자가 있다면 서양에는 데일 카네기가 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1920년대에 이제 나와가 그렇게 자기가 이제 사람을 통해서 서양식 그런 강의를 하면서 대화법을 통해서 그 대화법이요 옛날 그 철학자들 하던 대화법과 좀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그게 결국은 자기가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이론을 도출해내고 그걸 통해서 진짜 성공 경험이 생기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죠. 초기에 그렇게 만났던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기업을 일으키고 거기서 사람에 대해서 리더십도 발휘하는 사람도 많이 나오고 그러면서 리더십의 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겁니다. 노동이 강조하지만 전략적 사고라는 것은 결국은 관심과 배우고 그런 틀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기서 경쟁자를 타도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경쟁자를 앞세우는 것도 아니고 어떻습니까? 고객에게 선택받는 즉 도와주는 관심이에요. 그게 사람과 배우고 전쟁에서는 전략적 프레임이라지만 그게 결국은 어떻습니까? 사랑 관점에서 보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배려와 관심과 배려.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커피 한잔 드시고 2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